에서는 요즘 같은 파워포인트가 없으니까. 예. 그 내무부를 원래 졸업하시고 바로 시작을 하셨대요? 예,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고등고시 행정과에 합격하면서 내무부의 수습사무관으로 들어갔어요. 그 당시 새마을 운동 하기 전에 재건 그때는 새마을 운동이 아니고 5.16 혁명 직후에 농촌 근대화를 위해서 그 정신계도에 중점을 둔 재건 국민운동인가? 뭐 그런 게 한때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재건국민회의도 일종의 잘 살아보자는 운동 아니었나요? 그게 작은 실패라고 이제 농촌 근대화 운동으로 시작은 됐는데 정신계도적 측면은 강조됐지 농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경제적 동인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농촌 주민들한테 참여를 강요했지만 실패로 끝났죠. 그 당시에는 그 1970년대 초반에 그 한국 경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었나요? 여기까지 됐습니다. 1970년대 초반에는 우리나라가 비율빈보담도 못 살고 있을 때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촌이 비율빈 농촌만큼만 살면 되겠다고 그런 수준이었는데 다만 그때 1, 2차 경제개발 계획이 성공해가는 과정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1, 2차 경제개발의 성과에 따라서 정부도 농촌 근대화를 위한 새마을 사업에 지원할 재정적인 능력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주신 자료를 보니까 IBRD라든지 그러니까 IBRD에서 그때 평가한 건 아시아의 농촌, 후진 농촌 사회의 악순환, 빈곤의 악순환을 평가한 것이지 우리나라만 평가한 건 아니었고, 뭐 우리나라도 그때 IBRD 평가에 들어가는 아시아의 후진 농촌 사회의 한 예였죠. 그러니까 우리 농촌도 예외일 수는 없었죠, 거기서. 그 당시에 그 계실 때 새마을운동을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됩니까? 제일 처음에 시작은 1970년, 71년 요때 새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시작이 됐어요. 새마을 운동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모든 3만 6천 마을에 대해서 한 마을당 새마을 가꾸기용 세멘트 335포대와 철근 반톤, 0.5톤을 일단은 균일적으로 지원을 해줬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마을 공동사업으로 하고 싶은 일 뭐든지 마을 주민총회에서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러니까 갑자기 세멘트와 철근을 받은 농민들이 아주 고민하게 됐죠. 야, 이 정부 지원받은 세멘트와 철근을 가지고 우리 마을에서 무슨 사업을 할 것이냐. 아주 국소수의 마을들은 나눠서 부뚜막 발라버린 마을도 있긴 있었지만 대부분의 마을들은 공동사업을 쓰기 위해서 마을회관에 모여서 주민총회도 하고 뭐 난상 토론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마을의 가장 절실한 사업 주로 그런 것이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마을 진입도로였어요. 왜냐하면은 그때만 해도 자동차나 동력 경운기가 마을 안까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진입도로가 정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의 많은 마을들이 마을 진입도로 정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세멘트를 가지고 세멘트와 철근을 가지고 마을 진입도로 확장 포장을 해서 그 가시적인 성과를 눈으로 보면서 그리고 이용해본 동력 경운기를 이용해본 그 편익을 실감하면서 이거 우리도 할 수 있다. 그거 하는 그 자주협동의 개발 의혹이 거기서 아주 강화가 된 것이죠.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뭐 이게 잘하는 마을 못하는 마을 차별하고 비례. 이제 아시아 농촌 사회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지원은 의타심만 강조하는 예가 많았거든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새마을 운동 전까지는. 그런데 그래서 새마을 운동은 정부 지원이 일종의 촉매적 지원으로서 농촌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개발 동기를 부여하는 그러한 새마을 운동을 말하자면 주민들의 자기네들의 협동 사업에 대한 참여 욕구를 동기를 부여하고 욕구를 자극하는
그러한 설계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수마을 우선 지원 원칙을 견지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잘하는 마을에 더 많이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이게 중요한 전략이 되겠네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새마을 운동이 지난 후에 이제 농민들 5천 명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한 게 있어요. 새마을이 어떻게 참여하게 됐느냐, 동기가 무엇이었느냐 물어봤을 때 첫째는 자기 마을을 개발해야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경쟁 대상인 이웃 마을에 앞장서 가겠다고 하는 경쟁적인 욕구, 이러한 것이 이 참여 동기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우수마을 우선 지원 원칙에 의해서 말하자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는 원리에 따라서 정부는 스스로 돕는 마을을 돕는다 하는 우선 지원 원칙이 상당한 그 경쟁적 참여를 유발한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하나는 그러한 그 마을의 이제 참여 정도에 따라서 격차가 생기니까 그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처럼 기초마을, 자조마을, 자립마을 이렇게 등급을 정해줬어요. 그랬더니 기초마을로 판정받은 데는 자조마을이 되기 위해서, 자조마을로 판정된 데는 자립마을이 되기 위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노력하는 경쟁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가 그때 조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차별화 전략이라는 게 처음엔 논란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나 노력에 따라서는 항상 그 비례해서 노력에 비례하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사실은 전략이 약간 차별하지만 결과가 모두 차별화되는 건 아니죠. 자기 노력을 하면 다 자조마을이 자립마을까지 될 수가 있고 똑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당시에 이제 계속 이제 붐이 일어나면서 정부 쪽에서는 어떤 그 전략을 갖고 있었나요? 내문부가 주관이었었나요? 이게 이제 새마을 가꾸기 사업 자체도 그렇지만 모든 새마을 프로젝트가 마을이 필요로 하는 자재를 이제 정부가 지원해주고 이제 기타 토지는 주민들이 부담을 해서 마을 진입도를 넓힌다든지 안길을 넓힌다든지 여러 가지 농촌 인프라 개선 사업을 하는데 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민의 자율적 참여지만 자율적 참여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시에 필요한 자재를 마을에까지 공급해주는 이 지원 전략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효율적인 정부 지원의 효율적인 전달 체계는 역시 지방 정부가 맡아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지방 정부를 관장하는 내무부가 이 새마을 사업, 새마을 운동을 지원을 주관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내무부의 처음에는 새마을 가꾸기 사업을 할 때는 지역 개발 담당관이라는 기구를 신설했습니다. 부의사관인데 담당관이 제가 그러니까 지역 개발 담당관으로서 새마을 사업에 대한 전국적인 그 정책의 지원 이런 것을 담당을 했죠. 근데 이게 이제 72년에 새마을 운동으로 발전이 되면서 지역 개발 담당관을 제의에 의해서 새마을 담당관으로 관직명을 이제 바꾸게 됐어요. 그 관직명이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순수한 한글로 된 최초의 관직명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역개발 담당관, 새마을 담당관, 그 뒤에 그 한 등급 올라간 지방국장을 맡으면서 새마을운동 10년 중에서 그 새마을운동이 처음 시작해서 뿌리를 내려서 정착되는 그 5년 기간 동안 저는 새마을에 관한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최초에 그럼 새마을 담당관? 예, 제가 초대 새마을 담당관이었죠. 플랜을 어떻게, 그게 이제 적재적소에 이게 그 자재를 공급하고 마을마다 이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새마을 운동에서 실시 설계를 하면서 우리가 초점을 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자율적 참여를 유발하는 거였어요. 예. 자율적 참여를 유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선택을 이 위에서 내려주는 게 아니라 배급식으로 주는 게 아니라 자재는 지원해 주지만 사업의 선택의 결정은 마을 사람들이 민주적으로 하도록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적으로 사업을 결정하는 토론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의 참여 폭이 계속 확대되어 나간 것이 이게 새마을 운동의 진수죠 말하자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농촌 처음에는 농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 그리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농촌 인프라 개선 사업의 초기에는 중점을 뒀어요. 그 농민들이 그걸 해보니까 아주 편리하고 자기네들의 협동 작업의 성과를 직접 실감할 수 있고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 성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확대 재생산하는 새마을의 선순환 사이클이 거기서 이루어지도록 그게 새마을의 기본 전략이에요, 사실은. 그러면은 각 지방마다 새마을 담당관이 다 있었나요? 나중에는 군 단위의 새마을과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과장, 군 단위의 새마을과장이 있었고 도에도 새마을과가 있었고 내무부에는 이제 새마을국이 있었고 근데 새마을국이라는 게 새마을 부국에 밑에 과가 셋이 있었고 그 위에 지방국이 또 있었는데 지방국에는 새마을부국 무슨 행정부국 뭐 세 개의 부국이 있었어요. 그 마을에도 그 공무원들이 가 있었나요? 마을 담당하는 군 읍면 직원들이 나눠서 마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 나가 있는 건 아니고 마을과 그 군 읍면과의 이 연결 역할을 맡은 거죠. 뭐 이제 안에서도 매년 원래 보고회의라든지 이럴 때 그 새마을 뭐 성공 사례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발표되고 공무원도 다시 교육받고 이런 것들이 선순환됐다고 그러던데 그런 건 어떻게 해요? 네, 우선은 새마을 운동의 확산 방법은 그 아까처럼 해가지고 성공한 마을의 사례를 발굴을 해서 이걸 전국에 보급시켜주는 전국에 소개해줌으로 해서 거기서 자극을 받고 다시 본따라서 경쟁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하는 그게 이제 새마을 방식이었죠. 네. 그래서 저는 한때 이제 주말이면 새마을 성공 사례를 찾아서 말하자면 그 감동 스토리를 찾아가서 그걸 발굴을 해가지고 그걸 슬라이드로 20분 내지 30분의 슬라이드로 편집을 해서 이걸 전국에 이렇게 보여주는 또 새마을 교육에서 이걸 교육 자재로 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새마을 운동이 이제 확산이 돼 나가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감동 스토리를 20분 내의 슬라이드에다가 담는 새마을 PD 노릇을 좀 한 셈이죠. 편집 직접 하시고. 그러니까 그 지도자하고 같이 지도자의 그 눈물 어린 역경을 극복하는 그 과정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걸 압축해서 감동 스토리로 뭐 있는 걸 편집하는 거지만 그것도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러면 뭐 기억나시는 분은 혹시? 근데 새마을운동 초기에 지금도 아주 이름이 기억나는 분들은 충북 청원군의 하사영 지도자. 이분은 이제 비닐하우스, 원예 이걸로 유명한 분이고 또 전남 담양의 정희원 이 양반은 메탄가스로 뭐 좀 유명한 분이에요. 메탄가스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퇴비가 있지 않습니까? 또 돼지 분뇨가 있고 거기서 메탄가스를 발생시켜가지고 그걸 연료로 쓰는 거예요. 농촌 연료로. 예. 그때는 연탄이 보급되기 전이니까. 예. 또 이제 전북 임실의 정문자 여자 부녀 지도자 또 경북 청도의 홍영매 지도자라고 있어요. 상위 용사하고 결혼해가지고 헌신적으로 봉사하면서 새마을로 성공시킨 뭐 그런 사람들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죠. 그럼 들으면서 그걸 직접 발굴하시면서 굉장히 같이 울고 예. 또 같이 감탄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게 원래 경제동향보고 대통령 주재에 원래 경제동향보고가 매월 있었어요. 근데 그때의 새마을운동 성공 사례를 두 마을을 보고를 합니다. 그 지도자가 나와서
이제 슬라이드로. 그러면 그 슬라이드로 편집하는 것을 이제 지도자하고 저하고 앉아서 이제 같이 준비를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마을 PD가 된 건데, 그 역시 이 매월 한 차례씩 전국에서 2명의 새마을 지도자, 성공한 사례의 새마을 지도자를 대통령이 직접 보고를 듣고 훈장을 주고 격려해주고 그 마을의 수건 사업을 물어봐서 그걸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이러한 것이 매월 한 번씩 있으니까 이것이 계속 전국에 보도가 되고, 그러니까 모든 마을들이 경쟁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그런 순환 사이클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원래 동양 보고에서 혹시 기억나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어요? 그때는 이제 대통령도 다 장관들도 같이 그러면 그러니까 일종의 그 대통령이 각부 장관들을 보고 여기 이와 같은 새마을 사업에 지원을 해라. 또 새마을 사업이 이렇게 성공하고 있다는 걸 인식시키기 위한 교육적인 장소로도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게 모든 마을이 다 감동 스토리이기 때문에 어디 한두 군데 같으면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 제일 지금도 감동을 느낀 것은 농촌 부녀자들의 참여예요. 이 농촌 부녀자들이 말하자면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니까 이거 우리가 못 살게 되는 원인이 이제 농촌 마을에 농한기에 화투나 치는 남편들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동네에 있는 화투를 전부 몰아가지고 한 가마니 담아서 마을회관 앞 광장에서 말하자면 화양식 이걸 불태워버렸어요. 이게 한두 군데서 이걸 시작하니까 전국에 정말 그건 요원의 불길처럼 전 마을에서 화투를 태우는 농촌 분야자들의 그 참여가 아주 정말 감동 스토리였죠 그때. 또 이 이제 뭐 이 분야자들이 집안에만 있다가 새마을 운동을 계획해서 그러니까 저 암탉이 울면은 저 집안이 망한다고 하는 우리나라 오래된 속담이 있지만 그걸 딛고 그걸 그 속담을 뒤집고 딛고 일어서서 새마을 운동에 참여를 한 거죠. 특히 농촌 분야자들은 이 마을 구판 사업을 하고 또 좀돌이 저축이라고 있어요. 밥 질 때 쌀 한 숟갈씩 이렇게 덜어서 저축을 하는 그러한 좀돌이 저축을 통해서 새마을 분역 기금을 아주 상당한 액수들을 조성을 해서 그것이 마을 단위의 새마을 사업을 추진하는 재정적인 기반이 되기도 했어요. 그 참 또 하나 감동적인 거는 1997년에 우리가 외환 위기를 당했을 때 외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금모으기를 시작하자고 해서 처음 시작한 게 새마을 분여회입니다. 예. 그래서 이 금모기 운동에 불 붙인 것도 이 새마을 분여회의 참여였다는 거 아주 지금도 제가 감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보통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네, 잘 모르죠. 네, 그냥 금모기 방송에서. 예. 왜냐하면 그때 제가 총리였기 때문에 그때 내무부 장관한테 이런 때는 새마을 분여회가 앞장서가지고 이런 거 좋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당시 새마을 분여회장이 앞장서가지고 제1차로 10억 상당의 금모으기를 했습니다. 그게 금모으기의 효시였어요. 그 IMF 하면 전부 다 금모으기를 떠올립니다. 예. 그 힘이 대단했었네요 그때도 조직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때도 새마을 분여회의 그 역량이 남아 있었을 때죠. 네. 그 새마을의 어떤 성공 요인이라는 게 그 간접적인 사회 문화 경제적인 조건들도 있을 것이고 또 직접적인 동인도 있을 텐데 새마을 운동의 직접적인 성공 요인 세 가지를 든다면은 첫째는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입니다.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새마을 사업이 설계가 처음부터 그렇게 됐어요. 두 번째는 그렇게 되더라도 새마을 내에서 새마을 사업으로 선도해 나가는, 앞장서서 나가는 새마을 지도자의 헌신,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정부 지원인데 그냥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아주 전략적인 그리고 동기 유발적인 촉매적인 정부 지원 정책, 지원 전략, 이 세 가지가 저는 새마을 운동의 내적인 성공 요인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비 유발적이라면 이제 차등 지원을 한다든지 계속 그, 꾸준하게. 그렇지. 지원 정책이 전략성은 이제 일관되게 지원한다는 거, 그다음에 적기적시에 자재를 지원해 준다는 거, 또 우수마을 우선 지원을 통해서 경쟁적인 참여를 유발한다는 거, 이와 같은 전략적인, 그리고 사업 선택권을 마을에 줬다는 게 이게 아주 그 당시엔 획기적인 겁니다. 과거에는 뭘 지원해줘도 이건 뭐에 써라고 해서 전부 배급하는 식으로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을 주민들도 남의 사업으로 생각하는 거지, 자기 사업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건 처음부터 마을 주민 총회에서 민주적으로 너희들이 하고 싶은 일을 결정을 해라. 그러나 그 사람들의 기술적인 정보가 부족하니까 내가 그 새마을 담당관실 우리가 근무하는 장소에서 뭘 만들었냐 하면 전국의 마을을 산간부, 평야부, 뭐 해안부 이렇게 유형별로 나눠가지고 유형별 농촌 마을에 필요함직한 사업들, 마을 진입도라든지 소교량이라든지 무슨 뭐 여러 가지 유형의 사업들에 대한 길잡이, 선택할 때의 길잡이로서 말하자면 메뉴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때 메뉴제를, 새마을 프로젝트 메뉴제를 그때 시행을 했어요. 주고 그 중에서 자기네들이 보고, 아, 이거 우리 마을 여기에 해당이 된다. 우리 마을은 진입도로로 하자. 우리 마을은 뭐 뭘로 하자. 그런 메뉴만 제시해줬지 사업의 선택 결정은 어디까지나 주민총회, 주민들한테 맡겨졌었어요. 굉장히 민주적인. 최초로. 그러니까 마을 단위에 말하자면 새마을 민주주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 실천하는 민주주의 같은 게,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모여서 분영토의라고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적인 참여나 그런 행동을 거기에서 기초를 닦았다. 그런 데서는 어떻게 보나요? 그거 당연히. 그래서 그 새마을이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친 거는 그러한 민주적인 그런 절차, 사업 선택, 추진, 뭐 이런 것도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새마을 사업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협동 작업으로 이룩한 성과, 가시적인 성과와 이용 편익을 느껴보면서 생긴,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 이 전국 농촌 농민들한테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심어준 것이 새마을 운동의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그 후에 경제 성장을 통해서 산업화를 이룩할 수가 있었고, 또 이 민주화를 이룩할 수 있는 그러한 기초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새마을 운동, 새마을 사업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근대화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의 에너지를 이 경제 성장, 산업화, 민주화 이러한 목표를 향해서 이러한 에너지를,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새마을 그 운동이 그러면 박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큰 애착을 갖고 계시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그 아주 그 빈곤 농촌에서 성장한 박정희 대통령의 일종의 집념, 농촌에서 가난을 물리쳐야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집념, 그것이 새마을 운동을 제시하고 제의하고 추진하게 된 동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집념 같은 게 혹시 그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십니까? 지방 순찰이나 뭐 아니면 청와대 내에서. 그 새마을 사업으로 산림 녹화를 해봐라 하는 특명을 제가 받았습니다. 새마을 담당관 시절에. 그러니까 1972년 그때는 우리나라 산이 대부분 헐벗었을 때예요. 예. 그래서 이걸 새마을 사업과 연결시켜서 제1차 국토조립록과 10개년 계획을 세우도록 나한테 특명이 내려졌는데, 그래서 제가 석 달 동안 그 이제 현장을 다니면서 그 제1차 국토조립록과 10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전 10시에 브리핑을 하게 돼 있는데 그만 준비가 늦어가지고 밤새 뭐 썼는데 이걸 응? 계획은 돼 있는 거지만 그걸 차트로 옮겨 써야 하잖아요. 이렇게 그때는 그리스 펜실로 백지 전지에다가 응? 그걸 전부 썼어요. 써가지고 가서 한 장씩 남기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그 차트 쓰는 게 늦게 끝나가지고 그 차트를 짊어지고 청와대를 들어갔더니 10시인데 제가 들어간 게 10시 10분이에요. 그게 이제 대통령 앞에 직접 이렇게 슬라이드로는 보고를 했지만 직접 이렇게 대면하고 이걸로 설명하는 건 처음인데 그러지 않아도 떨리는데 10분이나 늦게 들어갔더니 대통령, 총리, 각부 장관이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 그 당황했죠. 그래서 거기서 이걸 남기면서 석장째 남겨가지고 기본 방향에서 이 조립 녹화를 하려면 첫째는 국민이 모두가 심고 가꿔야 한다. 그래서 국민 조림을 해야겠다. 첫째. 두 번째는 우선 산사태가 심하니까 속성 조림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속성수 위주로 우선 심어야겠다. 세 번째는 그 뒤에 가서는 이제 경제 수종으로 바꿔서 경제 조림을 해야겠습니다. 이게 세 가지를 얘기를 했더니 대통령 눈빛이 달라져요. 뭐 자세를 의자를 가까이 앉더니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이제 관심을 이제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됐구나. 그래서 떨던 가슴 좀 진정시키고 설명을 했는데 한 40분 걸리는 건데 그날 2시간 40분이 걸렸어요. 왜냐? 중간중간에 자꾸 대통령이 잠깐 보고 인터셉트 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속성수 수종. 속성수 수종을 정하는데 은사시 나무라든지 리기데이터라든지 이런 빨리 크는 나무들을 이렇게 수종 쭉 10대 수종을 설명을 하는데 이거 왜 프라타나스는 빠졌지? 그래서 프라타나스는 가로수 수종으로는 적합하지만 산지 수종으로는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이 사람은 내가 5사단장 할 때 사단 지휘소 뒷산에 산책 삼아 올라갈 때 그 단장이 하나 필요해서 프라타나스 가지를 하나 탑 꺾어가지고 그래서 단장을 만들어가지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다가 그냥 꽂아놓고 내려왔는데 일주일 후에 가보니까 거꾸로 꽂아놓은 그 단장에서 싹이 터서 나오더란 말이에요. 이렇게 속성수다. 응? 프라타나스가 그만큼 이 조림에 대해서 아주 집념이 강했어요. 네. 그때 이제 그 보고한 것이 나중에 이름을 바꿔가지고 제1차 치산록화 10개년 계획으로 그렇게 제가 보고한 게 채택이 돼서 그 10년 계획인데 6년 반 만에 이제 성공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2차 대전 후에 국토조림 녹화에 성공한, 인공조림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다 해서 FAO에서 그걸 인정을 했죠. 그리고 2차 대전 전에 인공조림에 성공한 나라는 독일이고. 예.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조림 녹화에 대한 그 집념, 또 농촌 빈곤에서 탈피해야겠다고 하는 집념이 아주 대단히 강했어요. 네. 대통령께서 직접. 그래서 새마을 운동이 본계대에 오르기 시작하자 제가 그때는 이제 한급 승진해서 지방국장이 됐을 때인데 청와대에서 한 달에 한 번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새마을 국무회의라고 했어요. 그만큼 집념이 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새마을 국무회의 안건은 뭐냐? 제가 슬라이드로 30분간 보고하는 게 그게 안건이에요. 저는 뭘 보고했느냐? 지난 한 달 동안의 전국 새마을 운동의 성과, 또 애로사항, 그리고 관계부처에서 도와줘야 할 협조 요청사항, 그리고 다음 달의 계획, 이런 걸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하니까, 그러면 대통령께서 이제 각 부처에 대해서 그 조정을 직접 해 주신 거예요. 이건 교육부가 이건 뭐 지원하고, 이건 경제기획원이 지원하고, 그렇게 전반적인 새마을에 대한 지원 정책을 그 자리에서 결정해 주시고, 또 새마을 운동 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이드라인을 받아가지고 저는 거기다 살을 붙여가지고 그 기본 설계라고 하면 기본 설계를 받아서 살을 붙여서 실시 설계를 하는 거. 네? 실시 설계자의 역할이 우리 새마을 담당관실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게 1년 동안에 74년, 예? 1년 동안에 12번 새마을 국무회의에서 제가 보고한 그 보고서예요, 이게. 이게 슬라이드로 되어 있는 걸 이제 이렇게 복사를 해 놓은 건데 사진은 빠지고. 그러니까 12달에 보고한 거예요, 이게. 뭐 이런 분량이 되죠. 예. 그래서 이걸 21번을 제가 보고를 했어요. 이게 2년 지방국장을 하면서. 이게 새마을 담당관을 한 3년, 지방국장을 한 2년. 그러니까 새마을운동 초기에 5년을 예, 새마을운동에 젊은 분을 쓰던 거죠, 저도. 총리님께서 이렇게 브리핑하러 오면 장관님들이 긴장하겠네요. 뭐 그런 점도 있지만 그 다음 달에는 우리 뭐 그것 좀 보고에 넣어달라 그러죠. 예. 아 우리 부에서 새마을운동 지원하는 이런 사업을 했는데 하고 알려주시고. 예. 이제 저희들 보면은 이제 새마을운동이 요즘에 이제 빈 콘텐츠 프로그램으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새마을운동이 이제 저도 이제 콩고 같은 데를 저번 주에 갔다 왔고, 또 몽고에도 이제 간 지가 한 4년, 5년 됐고, 동남아 쪽에도 많이 이제 새마을운동이 이제 전파되고 있는데, 그 전에부터 이제 70년대부터 이제 꾸준히 방문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요즘에 어떤 단순히 어떤 지원하는 게 아니라, 나라에 그 태국 학술원 총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제가 기조연설을 했을 때에도 그 외국에 대한 다른 개발도상국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는데, 확실히 이제 개발도상국의 농촌마을, 농촌지역사회의 자조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데는 우리 한국 농촌의 새마을운동을 벤치마킹을 하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태국 가서도 느낀 건데, 제가 설명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들의 인식이, 한국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인식이 결과만 보는 그 과정을 잘 모르고, 이 새마을운동은 사실 그 중에서 과정이 본질이거든요. 물론 농촌 인프라 개선이라든지 뭐 의식개혁이라든지 이런 결과가 나왔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 과정이 중요한데, 그 과정에 있어서의 정부 지원 정책의 전략성이라든지 또 이 주민 참여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몰라요. 그냥 결과만 외형에만 이제 피상적으로 관찰을 해가지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을 벤치마킹하고 수입해서 뭐 이걸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그런 외형적인 결과만 놓고 적용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 성공할 수가 없죠. 일단 새마을운동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의 전략적인 접근 방법, 정부 지원 정책의 동기유발성, 이러한 여러 가지 주민 참여의 과정, 이러한 것을 제대로 알고 수입을 하더라도 자기 나라 고유한 농촌사회의 문화 경제 사회적인 그러한 조건에 맞도록 뿌리가 내려야 이게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바로 직수입만 해서 적용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가전제품도 왜 아답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새마을 사업을 수입해 간다고 하면서 중요한 부품은 빠뜨리고 껍데기만 수입해 가는 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그 과정을, 내용을 알고 수입을 해 가더라도 또 자기네 문화적 조건에 맞도록 가공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 제품으로 가공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나라는 제가 지금까지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새마을연수원에서 외국인들 새마을운동에 관심 가지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외국 관리나 뭐 이런 사람들을 교육시킬 때 그런 점을 교육을 시켜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어떤 새마을운동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저는 이제 20세기에 우리가 근대화하는 과정에서 산업화, 민주화,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에너지를 선순환적으로 결집시킨 것이 이제 새마을 운동인데, 21세기에는 우리가 선진사회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뭐 옛날 같은 그 새마을 운동 방식이 참고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옛날 하던 그 방식 그대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 전략적인 기법, 예를 들면 우리 사회가 선진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제일 절실한 과제들, 생활 주변에서 절실한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찾아내서 거기에 그것을 이룩하기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과정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21세기의 선진 사회로 나아가는 새마을 운동 같은 것을 설계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